저번 시간에 그 사이보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사이보그의 관점에서 또는 포스트 모더니가 연관돼서 이렇게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66년부터 69년까지 방영된 미국의 그 TV 영화 시리즈 스타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트랙이죠. 스타트랙은 사이보그를 다루는 포스트 모더니 대중문화 현상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리즈 중에서 스타렉스 포스트 컨택에서 보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보그와 스타트랙 넥스트 젠에서 나오는 세 가지 보그 에피소드는 이 보그라고 하는 이런 피규어죠. 이런 전형적인 사이보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경계를 뛰어넘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공포를 암시하고 있는 이 영화에서 보그는 유기체적 완전물로서 한 종족이며 동시에 인간의 이미지를 한 기계인 사이보그다. 이제 이미지는 인간의 이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생물학적 이런 그 뭐랄까 경계를 뛰어넘는 이런 공포, 테크놀로지에 대한 공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권력과 각오할 만한 테크놀로지를 지닌 이 보그는 타종족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파괴시키는 문화 그 자체다. 이게 파괴적인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파괴적인 문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재생산돼서 생산도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다. 재생산에서 도체에 편제할 수 있는 보그는 인간의 몸의 부분과 기계 부분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로 인한 복제 인간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몸의 부분과 기계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제 인간 리플리칸트 할 때는 순전히 이제 몸의 그런 재생산을 의미하는데 기계적인 인간 같이 이런 의미에서는 사이보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79년에 미국의 로버트 와이즈 감독이 만든 영화 스타트랙도 이러한 예에 속합니다. 이 영화에서 엔터프라이즈 우주선의 선장인 웰 데커와 사랑관계에 있는 복제 인간으로서 나오는 델타별 출시의 여자 항법사 아일리어, 이거는 복제 인간 아일리어와 이 우주선 선장이죠. 선장의 웰 데커가의 러브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이게 나오는 델타별 출신의 여자 항법사 아일리어가 사이보그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이보그로 이므로 이 영화는 넓은 의미의 사이보그 영화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스타트랙이 계기한 괴물에 대한 공포의 대상으로서 사이보그를 다루고 있는데 다루겠다 그러면은 이 영화의 인기 중에 이 영화 중 인기적으로 제작된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인공지능으로서의 사이보그를 다룬 대표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SF 소설가 아더시 클라크의 소설 파수꾼을 원작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은 문학의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파수꾼, The Sentinel을 소설 원작으로서 한 것이고요. 큐브릭과 클라크가 공동 각색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인류의 탄생부터 인간의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문명사 및 테크놀로지 문화에 대한 성찰과 비판하는 과정에서 테크놀로지 맹신에 대한 경고와 공포, 그리고 미지의 미래에 대한 지식적 욕망을 주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같이 클라크의 소설의 제1장은 원신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는 태고의 밤에서 시작하며 이 영화 이제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우주기지로 장면이 촬영되는 제2장인 TMA-1이죠. 1은 시간적으로 급변한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뭐 점프컷도 엄청난 의미의 점프컷을 영화적 의미에서의 영화 이론적 의미에서의 점프컷,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죠. 컷이 뛰어넘는데 엄청난 의미의 시간적 공간을 뛰어넘는 점프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 전환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에서 점프컷의 기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영화 소사 전환의 기하학적인 기법으로서 점프컷은 다른 공간인 우주 여행으로의 장면으로 전행되고 있습니다. 태고적인 장면이 우주 여행의 시간적인 그런 엄청난 그 시간적 거리를 뛰어넘으면서 우주 여행의 그런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호는 목성 및 토성 탐사선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여행을 합니다. 이런 데 나가면서 되돌아오지 않는
이른바 뭐라 할까요? 뭐 어떤 지속적인 영원한 여행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 로드무비, 우주선적 의미에서 로드무비 계속 가는 거, 목적지 없이 그냥 계속 흘러가서 어느 정도 뭐 계속 이렇게 해서 영원히 흘러가는 그런 의미로서 나타.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신화적 여행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인간의 그런 문명 또는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것들의 여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둔에 해당되는 인공지능 HAL 9000은 생각하는 기계에 대해 알랭 튜링의 인공두뇌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내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사이버과 사이버네티क्스 관점에서 이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시간 이미지, 들레디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을 좀 해보면요. 들레디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들레디가 모더니즘 이후의 영화에 관한 책인 시간 이미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은 두뇌의 미장생을 부각시키고 있다. 두뇌, 두뇌 이게 여기서 나타난 두뇌에서 이제 인공두뇌와도 연관되고 있는 그런 두뇌의 미장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장생은 여러분 알죠? 장면 만들기, 미장생도 있고 미장 압임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장 이마지도 있고 미장 가드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생은 장면 만들기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예, 이는 세계를 두뇌로 보는 큐브릭의 관점과도 부합다. 여기서 이제 두뇌 미장생에서 세계 전체가 하나의 두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이 영화에서 보여지고 있는 우주 여행은 두뇌의 탐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뇌의 탐색이고요. 크라크의 소설가 유사에게 이 영화에서도 크라크의 소설가 유사에게 이 영화에서 원시 인간적인 두뇌, 현재적 인간의 두뇌, 그 다음에 2001년에는 미래의 인간, 기계 인간이 사이버의 두뇌라고 하는 세 가지 구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그렇게 나눠진 거 있죠. 다시 보면은 원시 인간적인 고대 인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냥 뭐랄까요. 아주 진짜 원시 인간이죠. 그런 3인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게 원시 두뇌, 그 다음에 현재적 인간, 그게 1960년대 우주개발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의 인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체가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제목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이죠. 그래서 2001년이라고 하는 미래의 기계 인간이 사이보그의 두뇌라고 하는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태고로서의 시간적 여행, 지구, 그 다음에 행성으로서의 여행이라는 세 가지 시간적 구분과도 이 두뇌의 그 구분이 이런 시간적 구분과도 일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공지능인 HAL 9000은 이 영화의 중심 인물로서 컴퓨터 자체가 하나의 그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장인물과 다시 인간의 등장인물과 대화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인으로서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두뇌로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HAL 9000이 비록 인공지능으로 보이지만은 사이버그 영화에서 전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모모의 탈육체화 및 정신화는 이런 영화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모의 탈육체화, 모모의 정신화, 여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우리가 디지털 예술에서도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모모의 위기 현상, 이런 의미로서 모모의 탈육체화 이런 관점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HAL 9000은 인간과 전지전능의 신적인 이성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들레즈,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과 질 들레즈에서 경험적 시간의 단절, 연속적인 현재의 부재 등으로 나타나는 시간 이미지가 작동한 결과다라고도 그렇게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들레즈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라면 HAL이라는 사이보그 세계는 감정을 매개로 하는 행동을 하는 인간 운동 이미지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인간 운동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영화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이미지가 제시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간 이미지는 사이버네틱스의 사이버 공간을 포함하고 있는 사이버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브래드 레너드 감독의 런머맨
러브맨, 오늘 저 사이버 스페이스 영화를 얘기한 건데 사이버가 아니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영화를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잔뜩 깎는 사람인 스미스 조브는 지능의 향상으로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이보그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사이보그에 대한 꿈의 시퀀스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현실 공간에서 인간의 이미지로 전환되면서 해상의 공간은 곧 이어 사이보그 공간과 연관되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의 지능을 인간적으로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5를 수행하고 있는 로렌스 안찰라 박사는 인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조브는 괴물 같은 공포 대상인 사이보그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약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적은 점차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현실은 스스로 사이버 공간의 신으로 여기면서 관계에 빠져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점점 더 인공지능의 확장에 몰입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연구소의 폭파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맨 마지막에 사이버그 존재로서의 조브가 주인공 이름입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여전히 현존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면서 강하게 암시해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제 연구실 폭파돼서 이제 죽은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유를 남겨두고 있죠. 네트워크 상에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여전히 남아서 공포의 대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체의 죽음 이후에 사이버 공간 속에서 주체의 존재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이 영화는 주체의 죽음 이후에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주체의 존재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영화는 주체의 시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체의 시간 이미지. 네. 또한 이 영화에서 현실과 가상 공간을 넘나드는 시퀀스들은 운동 이미지가 의미하는 이미지 평면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미지 평면의 깊이에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시간과 가상 공간을 넘나드는 시퀀스들은 운동 이미지가 의미하고 있는 이미지 평면에서 움직임이 아니라 이미지 평면의 깊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이미지와 연관된 비존재로서의 존재, 이런 시간 의미와 연관된 비존재의 존재가 세계를 관찰하고 있다. 세계를 관찰하고 있다는 시각은 체계이론으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체계이론. 이건 독일의 니클라스 루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독일 하면 시스템 테오리, 영어로 하면 시스템 시어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시어리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사성 또는 자기 동일성 속에서 자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복제 인간으로서의 사이보그를 다루는 영화에서 특히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복제 인간, 자기 유사성.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푸코적 의미에서 이 복제 인간은 상사도 얘기할 수 있다. 유사가 아니고 상사적 개념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유사성, 동일성에서 반복적인 이 복제 인간으로서 사이보그 영화를 다룰 때는 이러한 체계이론적 관점, 주체가 세계를 관찰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복제 인간의 차이가 동일성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인간과 복제 인간의 차이가 동일성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루만의 의미에서 재사용 또는 반복, 재사용 반복 또는 이걸 우리 루만의 영어로 하면 리엔트리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리엔트리의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것. 리엔트리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인간과 복제 인간을 기본으로 했을 때 인간의 그런 몸의 관점이 복제 인간에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죠. 리엔트리 되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과 다른 것의 동일성, 동일한 것과 다른 것의 통일성. 관찰되는 것이 관찰자 속에서 다시 관찰되는 것, 또는 관찰자가 관찰된 것 속에서 다시 관찰되는 이른바 제2의 질서 속에서의 관찰. 여기 이제 복제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 이런 걸로 얘기할 때, 사이보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 이런 거죠. 요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니콜라스 루만의 체계 이론에서 리엔트리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과 다른 것이 통일되는 것, 리엔트리 개념이 그런 거예요. 관찰되는 것이 관찰자 속에서 다시 관찰되는 것, 또는 관찰자가 관찰된 곳에서 다시 관찰하는 이른바 제2의 질서 속에서의 관찰, 이런 의미가 리엔트리의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제 인간의 관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원 사람하고 복제 인간된 사람하고 동일한가 다른 것이 통일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관찰되는 것이 관찰 속에서 다시 관찰되는 것, 복제 인간이죠. 관찰자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속에 다시 관찰되는 것, 또는 관찰자가 관찰된 속에서 다시 관찰하는 이른바 제2의 질서 속에서의 관찰, 이런 것이 사이보그의 개념에서의 리엔트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블레이드 러너라든지 또는 아일랜드, 이런 복제인간의 이런 영화죠. 블레이드 러너는 사이보그 영화고요. 이런 것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차이 안에서의 차이, 또는 차이가 그 자체 속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이 안에서의 차이가 그 자체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할까요? 시간 이미지의 관점을 여기서 우리가 체계 이론의 관점과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 인간의 그러한 경우에서 차이에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차이에서 차이, 그 상사적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사는 다르지만 같다라는 뜻이 있으면 상사예요. 그 다음에 차이가 그 자체에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차이의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복제 인간, 리플리칸트는 것은 끝없는 차이의 반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복제 인간으로서 사이보그 블레이드 영화의 그런 하나의 예를 잠깐 볼까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요. 내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블레이드 러너는 복제 인간으로서 사이보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이보그 영화 범죄 중에서 사이보그에도 핵전쟁, 외부에서 온 일생 공포, 세계 공발 등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많은 문학적, 미학적, 철학적 그리고 매체적 요소들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보그 영화의 상호 매체성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영화는 데이터의 비결정성, 보드레아의 시뮬라크르, 체계의견의 반복이론 또는 체계의 차이를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블레이드 런던은 필립 K. 딕의 SF 소설인 안드로이드는 정기양을 꿈꾸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SF 소설을 영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계 생명체에서 인류가 위협받는 것을 주제로 한 에어리언 같은 거, 그래서 SF의 영화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데뷔를 했죠. 두 번째 SF 영화를 만드는데 이 작품은 주제, 모티브, 줄거리, 인물, 이미 축소, 확정에 있어서 원본 텍스트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원본은 우발적인 핵전쟁으로 인한 방사능이 지구를 뒤덮여 햇볕이 차단된 상태에서 지구는 인간의 유전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세계 정말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영화에서 마찬가지로 리플리컨트를 색출하여 처치하는 경찰인 딕 데커드로 나옵니다. 유엔은 지구인들에게 화성으로 이주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고, 이자들은 유엔으로부터 각자가 선택한 친구용, 몸종용, 경장용 등의 그런 안드로이드를 공급받게 됩니다. 지구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방사능 낙진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액적으로 이렇게 블레이드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묘사한 겁니다. 묘사한 것인데, 이 묘사한 내용 중에 이게 차이 잠깐 보면은 이제 눈이 모티브가 나온다는 것이 나오고요. 인간과 리플리칸트의 복제인을 구별하고 있는 그 보이트 캄프 테스트와 연관되고 있고, 이 영화의 전반부에서 데카드가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리플리칸트를 구별하고 있는 시스템은 이 시퀀스는 리플리칸트가 리플리칸트로 구별한다는 그런 것에 나와 있는 것이죠. 체계에 이르러서 얘기하는 차이의 반복적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드 런너는 교차 편집의 영화 기법을 많이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필름 노아르의 그런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종말의 환상이나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 1926년도 표현적 영화죠. 이를 기억나게 하고 있고 이것에서 주인공인 릭 데커드가 여러 곳에서 내레이트 시점에서 들려주는 목소리 보이스 오버를 필름 노아르 형식과 어울리게 멜랑콜리한 음색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은 미국의 탐정 소설 작가인 샘 스페이드와 필립 말로우의 탐정 소설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질들레지 의미에서의 그런 시간 이미지 이런 관점들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세요. 오늘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조금 결론 부분 조금 보면은 사이버네틱스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이버고는 인공지능, 기계적이면서 인간의 이미지되는 로봇, 복제 인간으로 포함하고 있고 특히 복제 인간으로서의 사이버고는 안드로이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고 영화는 독일의 표현주의에서 시작되고 있고 하지만 사이버 페미니스트인 다나 헤로웨이 의미에서 비존재적 존재 앞에 그런 말을 했었죠. 사이버 선언문 단어 헤로웨이 사이버 선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존재자로서의 존재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서 존재자의 차이를 극복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서 사이버 영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사이버 영화는 포스트 모던 또는 후기구주의에서 데리다의 비결정성 개념이나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리 개념과 시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과도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고 있다. 그죠? 포스트 모던이니까 상당히 많이 연관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리다의 비결정성 이론 또는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 이론과 또는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체계 이론이죠. 니콜라스 루만의 체계 이론 이런 관계가 연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이미지 반복 속에서 다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이런 영화는 니콜라스 루만이 논의하고 있듯이 동일성 속에서 차이가 다시 반복되는 가정 또는 후기구주의 해체 이론 이런가의 연관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해가 되겠죠? 다음 항목으로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콘텐츠 한 영역이죠. 콘텐츠 한 영역으로 있고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는 1995년대 콜로라도에서 열린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사이트를 여기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잠깐 보면은 여기 DSF가 나오죠. DSF가 나오는데 이거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995년에서 2005년 이런 스토리 컨티뉴스라고 하는 그런 모토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가 이렇게 있죠. 디지털 스토리텔링 디지털 스토리 dstory.com 그런 의미로 나와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보니까 이벤트 인포 한번 볼까요? 이벤트 인포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래블 이게 이제 트래블 이게 여행하는 그런 의미겠죠. 하여튼 요 디지털 스토리텔링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로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나라에서 보면은 2001년도에 ID 1100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마케팅도 여기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영화, 인터랙티브 영화나 드라마 또는 논픽션
웹 광고, 웹 엔터테인먼트, 웹 BI, 브랜드 이덴티피케이션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블로그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한 예로서 웹툰 같은 거 있죠. 웹툰 거는 여기에 아주 대표적인 한 유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은 우선 디지털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 우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디지털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종류로 해서 하이퍼 텍스트 스토리텔링을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테오드로 넬슨이 만든 컴퓨터 관련 용어이고요. 파생 텍스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1960년대 컴퓨터 개척자인 테오드로 넬슨이 하이퍼라는 것은 이렇게 초월됐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 파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를 만든 그런 용어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2001, 디지털 구보 2001은 1940년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그런 일일이라고 하는 것을 디지털화로 만든 거죠. 그 디지털 구보 2001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1970년대 최인은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고 하는 작품, 그 다음에 1990년대 주인석의 검은 상처의 블루스,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등등 예비까지 한국 지식인 소설의 계보를 이루고 있는 구보씨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스토리텔링의 그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박태원 구보씨. 이거 그때 영화로도 되고 그랬어요. 영화로 되고 여러 가지의 콘텐츠화된 것이 소설가 구보씨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 아트,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잠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그냥 단순히 전달한다는 그런 이러한 선행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벗어나서 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소통이라고 하는 쌍방향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예술 분야로 적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디어 아트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술적으로 스토리텔링 한다는 것, 예술적으로 스토리텔링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술을 감상하고 또는 신비적인 교감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 발트 베냐민이 얘기하고 있는 아우라적 개념에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작용을 한다 또는 체험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해서 체험 예술이다라고 하죠. 상호작용하는 체험 예술,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사용자 반응을 예측하여 사용자의 재반응을 일으키는 이러한 스토리텔링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디지털 내러티브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매체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는 그 레노 마노비치 뉴 미디어 언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죠. 상당히 레노 마노비치는 디지털 분야의 이론적 분야에 상당히 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저자인데요. 이 사람이 보면 숫자적 재현, numerical representation, 모듈 방식, modularity, 자동화, automation 다양성, variability, 그다음 transcoding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넷 모레이의 가장 추론적이란 관점, 그다음에 참여적 관점, 그다음에 공간적 관점, 그다음에 백과사전적 관점 이런 것들도 그러한 한 예로서 디지털 내러티브의 상호작용성의 한 예로서 들 수가 있습니다. 마릴로 라이언, 여기 상당히 이론가죠. 소사 이론가입니다. 마릴로 라이언 이런 사람은 디지털 매체에 대한 논의로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이제 중첩되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성에 관한 특징들, 특히 디지털 매체에 의해서 새로운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을 한정해서 디지털 매체와 서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이 분류해 보면은 말로 라이언 보면은 반응적 또는 쌍방향성의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반응적 쌍방, 그죠? The active and the interactive nature 이런 그런 성향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는 사용자의 의도하지 않는 그런 반응일 수도 있고 또는 의도한 이런 반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디지털 서사의 특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가 지니고 있는 서사의 특징. 두 번째가 다감각적 기호의 채널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감각적이라는 것은 멀티미디어의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호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능력을 디지털 서사는 지니고 있다. 그래서 Multiple Sensory and Semiotic Channel이라고 하는 항목을 이렇게 하나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 능력, 멀티 유저 시스템 또는 실시간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킹 능력을 디지털 서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소통돼,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디지털 매체의 서사가 그렇다라고. 요거는 우리 게임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멀티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우리 전에 봤잖아요. MMORPG, 그죠? 또는 뭐 MMSRPG 이런 것들. 네, MMSRPG는 뭡니까? 소셜 게임이죠. 소셜 게임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MMORPG는 그런 것을 많이 물론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가능한 기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죠.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매체는 또는 텍스트는 물질적인 재료가 계속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것 대신에 계속 이렇게 물질 재료 계속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산 또는 재생하면서 기록한다. 이런 관점을 보여요. 이렇기 때문에 디지털 서사의 특징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고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네? 유동성과 역동성 이것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 모듈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쉽게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디지털 이런 서사의 이런 서사들은 자율적인 부분으로 나타난다. 자율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나? 여기 이제 5개인데 우리가 뭐 5개보다는 5가지를 여기 특성을 들고 있는데 디지털 서사의 특징으로서 5가지 들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더 연구해 보면 5가지보다는 또 많은 또 다른 특성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최소한도 이 5개는 디지털 서사가 지니고 있는 그런 특징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뉴미드 서사성에 좀 보겠습니다. 뉴미드 서사성에 보면은 전통적인 문학 이론을 기반으로 뉴미드 서사성을 연구하는 일련의 흐름들,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는 마리 로그 라이언 이런 사람들이죠. 아까 이게 마리 로그 라이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서사의 특징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데이비드 허만, 그다음 캐서린 영, 웬디 스타이너, 그 다음에 카멜라 엘리엇 이런 사람들이 뉴미드 서사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서사이론 뿐만 아니고 뉴미드 서사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쳐보면은 책들이 있어요. 책들인데 이런 책들은 뉴미드의 서사이론에 대한 그런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지털 매체 서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이런 이게 하나, 둘, 셋, 네, 5명이죠. 5명의 서사 이름을 내가 제시해 놨는데 이런 사람들의 책을 한번 참조하면은 뉴미드 서사, 아까 이게 조금 전에 했던 요 5가지 이게는 마리 로우 라이언 이외에도 다른 사람이 서사가 있으니까 이런 서사를 참조하면은 디지털 서사 이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거 한번 참조해 보길 바래요. 네, 요거 내가 다음 시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리 로우 라이언, 데이비드 허만, 캐서린 영, 웬디 스타이너, and 카밀라 엘리엇 5명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몰입을 특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몰입형 미디어를 포함한 뉴미디어에서 매체의 속성에 대한 서사 형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로 라이언은 형식과 내용의 딜레마를 몰입과 상호작용의 딜레마로 전환하여 서사 형식의 차이에 따른 독서의 현상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이론들의 검토를 통하여 서사의 형식 차원에서 드러나고 있는 몰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몰입입니까? 몰입, 이모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뭘 몰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응? 뭐가 몰입이에요? 어떨 때 우리가 몰입됩니까? 그러면은 어떨 때 우리가 몰입돼요? 여러분 게임 합니까? 게임 하고 있어요? 게임할 때 몰입합니까? 네. 몰입이라는 것은 어떤 매체의 상황 속에 자기가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모처럼 빠지고 있으면 현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체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체가 우리가 그 제매개선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매체가 제시하는 이러한 재현 공간이 매체의 그런 공간이 아니고 현실 공간으로서 인식하게 만드는 이러한 매체의 특성, 속성 중에 가장 긴장감이 있고 가장 어떤 재미죠. 펀의 관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몰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입의 현상에서 나타나고 가장 흔한 그런 예를 본다 그러면 게임 같은 데서는 몰입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몰입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몰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또 다른 예로서는 사이버 공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브 같은 그 예를 내가 잠깐 들었는데 런노맨에서의 그런 거. 이 사람이 사이버 공간에 몇 번 이렇게 접속하면 들어가면서 보니까 사이버 공간이 사이버로 이제 이렇게 화하면서 점점 더 사이버 공간에 좀 더 깊이 빠져서 나는 사이버 공간의 신이다라고 외치는 그렇게 외치는 순간까지 도달하는 그런 것도 몰입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몰입.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속으로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몰입은 디지털 공간에서만 몰입이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이전에 그런 예술 공간, 아날로그 공간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매체의 그런 재현의 요소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제시될 때 그것이 어떤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몰입의 현상을 겪어야 됩니다. 가장 고전적인 예로서는 루미에르 형제의 그런 초기의 작품 속에 시어타역에 들어오는 기차, 시어타역에 도착하는 기차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1분도 채 안 되죠?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에 보면은 기차가 들어올 때 조그마한 이런 극장에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루미에르 형제의 그런 초기 영화를 봤던 이런 사람들이 기차가 들어오는 그 장면이라 그럴까요? 그 1분도 안 되는 그것을 봤을 때 놀라서 전부 다 자기 자리를 팍 잡고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차가 재현 공간에서의 기차, 다시 말하면 스크린 공간에서의 기차가 아니고 실제로 그 스크린 안에 나타났던 사건이 스크린 밖으로 자기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런 현실 공간들의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우리 팔자 아흐트반이라고 하는 팔자 이런 궤도 유럽이나 독일 같은 이런 이제 궤도 열차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놀이공원에 가면은 청룡열차 이런 것 같은 유사한 겁니다. 그 청룡열차에 타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또 몰입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몰입의 디지털 미디어 또는 몰입의 미학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그 아주 고전적인 예에서부터 약간 내가 게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MMORPG 같은 것도 몰입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가상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3D 디스플레이 이런 현상들, 그 다음에 홀로그래피 현상들,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이건 전부 다 가상공간에 이제 몰입되는, 가상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홀로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할까요? 이미지층이 여러 가지의 그런 층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변형돼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이 이제 홀로그래픽 기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시내 나가보면 옷 선전하는 이런 데서 무슨 특히 어떤 표면, 특히 둥근 표면을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놨죠. 기둥 같은 데 보통 그런 게 있습니다. 기둥을 이제 보면 기둥이 좀 둥글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보여주는 이런 시각이 조금씩 틀리죠. 기둥 같으면 둥글기 때문에 조금 보여지는 그런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가 달리 나타나는 거. 그죠? 특히 옷 광고 같은 데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 동일한 인물이 이렇게 보니까 들어오면서 옷이 전부 다 다른 옷을 입고 선전하는 또는 소개하는 이러한 관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버스 정류장에도 뭐 이런 선전 이런 데도 뭐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IMAX 같은데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형상. 그러니까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이런 있어서 몰입형 이러한 관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몰입형 미디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터테인먼트 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의 역사를 보면은 텔레비전이 이렇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독일에서는 텔레비전이 가정용 보급이 상당히 빠르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그 해에 벌써 텔레비전 보급이 독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에 본 적이 있나요? 최초의 그런 범죄 영화 이런 것을 한번 봤을 때도 그게 연도가 1939년, 그죠? 어떤 사람이 뺑소니 사건 이런 것을 다룬 거 한번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게 1939년이에요. 근데 그 전에 텔레비전이 가정연이 조그만 건데, 조그만 가정연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텔레비전의 그 역사에 보면은 대형 스크린으로 이렇게 이제 텔레비전 화면을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이제 스크린이 대형화해서 조금씩 축소돼서 소형화로 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몰입의 관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몰입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지표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학적인 개념이니까 이런 지표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머 징어 이런 비트머 징어가 자기가 만든 몰입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예요. 이런 방식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몰입이 어느 정도 나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생리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심장 박도, 피부의 온도 이런 데서 어떻게 몰입을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페이스 개발과 연동돼서 어느 예술 형식, 장르 또는 어느 예술 작품이 어느 형식, 어느 예술 작품이 몰입을 더욱더 많이 유발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몰입은 디지털뿐만 아니고 아날로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날로그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아까 1920년대죠. 2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아크트반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는 1895년에 르메르 형제가 만든 그런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네오 아방가르드 시대죠. 1960년대 네오 아방가르드 시대에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감독들, 스탠 브레키지 감독 이런 사람 같은 것도 하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전에 브랜 스티키지 한번 작품을 한번 봤었죠. 작품을 봐가지고 그때 작품이 뭐였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그때 작품이
죽은 곤충의 그런 날개, 그죠? 그 다음에 나뭇잎, 낙엽 아주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이면서 날개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핏줄 같은 거랄까, 실핏줄 같은 거, 그리고 나뭇잎 같아서 나타나고 있는 나뭇잎의 그 수액들의 움직임, 이런 것을 빨리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이미지의 연속으로 빨리 처리해서 죽은 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이른바 크립 방법, 비디오 크립 방법이죠. 또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면 디지털 크립 방법으로 이렇게 재생시키는 이런 기법을 사용한 작가가 이 스탠 브레키즈라고 하는 상당히 아방가드의 그런 작가입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는 어떤 추상화 기법이죠. 주체의 인식을 추상해서 어떤 죽은 그런 사물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예로 들어서는 피터 쿠벨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1970년대 비가시적인 영화라고 하는 그런 모토 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몰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네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 피터 쿠벨카,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구조주의 유물론적 영화를 이렇게 얘기했던 말콤 르그리아스 같은 사람들과 피터 기달 이런 사람들이죠. 이래서 영사가 이제 이미지가 영사되는 그 지각의 순간에 감각 내부에서 의식적으로 변형되는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말콤 더 그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디지털 시대의 실험 영화 이런 책을 썼는데요. Experimental Cinema in the Digital Age, the British Film Institute라고 2000년대 여기서 추상 영화를 디지털에 접목한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방가드 예술의 그런 작품들, 예술의 형식들이 특히 디지털 작품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방가드의 그런 현상들이죠. 하나의 예를 들면은 기욤 아폴리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시인입니다. 프랑스의 그런 아방가드 시인인데, 이 사람의 그 시 중에 르플레라고 하는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럽의 그런 글씨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주로 뭘 쓰면 세로 쓰기를, 이전에는 가로 쓰기를 했죠.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가로 쓰기를 많이 했어요. 중국에도 가로 쓰기를 했었죠. 중국에 이전에 우리 그런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지 이런 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 대부분 다 가로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문도 가로쓰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1960년대, 7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도서 출판물도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가로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위에서 이렇게 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가로쓰기 책을 봤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가끔씩 봐요? 이전 책을 보는 거예요? 지금 책은 그렇게 쓰이는 게 없죠? 이전에 신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도 있고 책도 그렇게. 그런데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 30년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는데, 유럽에서는 가로쓰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유럽에 전부 다 세로쓰기예요. 세로쓰기, 가로쓰기는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또는 동양처럼 세로쓰기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좌에서 우로 이렇게 쭉 자라는 그런 방식인데, 아까 기욤 아폴리네라 같은 이런 아방가드, 프랑스 아방가드죠. 아방가드 시대는 아까 얘기한 르프레 같은 그런 작품을 위에서 아래로 이제 쓰는 그런 것을 선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목이 비가 내린다예요. 비가 내리니까 비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잖아요. 옆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그 시각적 효과를 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시로 쓴 거예요. 제목은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똑바로 내리니까 좀 비스듬히 내리잖아요. 좀 비스듬히 내리는 그런 것을 써서 이런 문학 작품을 했어요. 그런 작품이 그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폴리네르 데 일플레, 이렇게 작품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일플레. 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작품이
이런 작품이 디지털의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추상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추상 성격이 강한데 그 추상적이라는 것은 리얼리즘 성격에서 조금씩 멀어진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디지털화로 된 이런 것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예로는 뭐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런던 아티스트 필름 앤드 비디오 스타디 컬렉션 같은데 이것은 실험 영화 학장 영화를 배급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도 아까 얘기하고 있는 몰입 관계의 그런 관점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몰입과 미디어의 관계를 조금 더 세분해 본다 그러면은 특히 미디어의 계보학, 우리가 매체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디어의 계보학 이런 것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들러보면 독일의 이런 미디어 유령가들이 좀 있어요. 들어보면 올리버 그라우 같은 이런 사람이라든지 또는 프리드리히 키틀러, 특히 프리드리히 키틀러는 매체적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매체사의 관점에서 많이 연구를 한 그런 사람이죠. 그다음에 지그프리드 질린스키 이런 사람들 미디어 고고학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고고학적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몰입이든가 연관성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미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연관을 지고 있느냐, 인식학적으로 어떻게 연관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기술로서 기술주의적인 미디어 고고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아까 얘기했던 3D 디스플레이, 홀로그래피, 그다음에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이거는 이제 가상현실이죠. 그다음에 아이디맥스의 대형 극장형 이런 것이 이제 몰입형 관점, 그런 통합형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는 몰입을 어떻게 정량화시킬 수 있냐, 기술적으로 정량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정성분석적으로 또는 정량분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연구는 이러한 이론가들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보학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매체 기술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매체학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올리브 글라우 같은 사람들, 여기서 이제 몰입형 미디어 계보학 관점에서 올리브 글라우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고대의 벽화에서 찾고 있고, 몰입형 미디어 계보학의 환영 조작 기술 가도 연관을 짓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체 속에서 우리의 매체의 역사 속에서 이런 몰입의 관점을 보여준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보학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 아까 누구나 그랬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올리브 그라우라든지 독일 쪽의 이런 사람인데, 이게 올리브 그라우, 그다음 프리드리히 키틀러라든지, 그다음 프리드리히 지그프리드 질린스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매체 고고학, 매체 고고학적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프리드리히 키틀러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다작을 하고 있어요. 다작을 하고 이제 독일어로 쓴 책인데 독일 썼지만은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상당히 매체의 그런 계보학 또는 매체의 고고학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 미디어 고고학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책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또 많이 번역이 되기를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희망을 합니다. 예. 나도 한번 시간 있을 때는 나도 번역을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만약에 조금 더 주어진다면 나는 매체 고고학 이런 분야 있죠. 이런 데 내가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책들을 조금 번역을 할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올리브 글라우 같은 사람 예를 들면 몰입형 미디어의 발전을 고대벽화, 바로크의 천정화, 르네상스 이후의 3차원적 원근법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각적 현혹시키는 트랭플리오 이런 거. 트랭플리오. 요거는 프랑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16, 17세기의 해화적 기법이죠. 영어적 의미에서는 deceive the eye, 눈을 속였다는 겁니다. 눈을 속이는 이런 이 트랭플리오를 보면은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떤 건지. 눈을 속이는 그런 기법. 시각적인 전에 한 파노라마를 봤습니다. 파노라마를 직접적으로 봤어요. 파노라마도 이러한 환상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시각적 현혹을 유발하는 것. 이러한 환상적 요소는 전에 우리는 무슨 용어로 사용했습니까? 시뮬레이션 용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 고정적 예술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전통적인 디지털 예술과 구분되고 있는 전통적인 예술은 미메시스의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미메시스 관점에 얘기하는데 특히 파노라마는 미메시스의 관점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환상 속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말하기가 파노라마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파노라마적 요소라고 하는 시뮬라크르의 그런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디오라마라든지, 그다음에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퓨처라마도 마찬가지고, 또는 멀티센서를 이용한 뭐랄까 여기서는 센서라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하나의 또는 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우리가 좀 얘기하는 가상현실, 이런 것들은 몰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몰입을 일으키는 그 미디어들은 뭐 이런 유형들의 미디어를 최소한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뭘 또 있습니까? 가상의 요즘 얘기 이제 하나 빠졌는데 게임 같은 거 있죠. 게임 같은 건 상당히 게임은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요. 게임, 뭐 조금 구체적으로 MMORPG가 있거든요. 또 MMSRPG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기에 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계보학적으로 얘기한다, 고고학적으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디지털 매체가 이런 몰입 유형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것이 디지털에서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미디어의 그런 고고학적인 측면 또는 계보학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매체의 조작을 통해서 현존을 창조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재매개성의 의미에서 매체의 직접성 또는 매체의 투명성을 얘기합니다. 매체의 직접성,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죠? 아까 그런 드로우백이라는 작품들 보면 뭐 좀 해화 작품이 뭐 사람이 막 나오려는 것 같고, 바다를 걷는데 바다에 배가 막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길을 가다가 혹시 밑에 꺼지지 않느나, 그러네. 요즘 뭐 싱크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꺼지지 않는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작품들. 이런 작품들은 그게 현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현존성 개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현존성 개념. 그게 이제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면 직접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만.